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넷째 주 신규 양성자 수는 8,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나온 셈인데 이는 직전 주보다 1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차 방류를 끝낸 지 열흘 만에 3차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도쿄전력은 앞으로 17일 동안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방침입니다. 미용에 쓰이는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붙여주는 조직 접합제가 개발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큰 효과를 보였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재활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처방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구로 산 건강기능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와 판매 차단 등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매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 기업 결합의 중대 사안이었던 화물 사업 매각을 의결했습니다. 3년을 끌어왔던 두 기업의 결합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2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염수 7,800톤을 오는 20일까지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를 앞두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 바닷물과 섞은 뒤 대형 수조에 담아둔 오염수의 삼중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미만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3차 방류할 오염수의 시료에서 방사성 핵종이 미량으로 검출됐지만 고시농도 한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을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오염수 총 3만 1,200톤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여 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다며 우리 정부도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는 왜 공해상에 버립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가서 자기네 자금으로 모아서 해도 됩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이 핵을 계속 확산시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예산들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들은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의에 항의하십시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십시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에 신고된 10월 4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8,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주보다 17% 늘어난 수치로 8월 2주차부터 10주 연속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신규 양성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38.9%로 일주일 전 39%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0명 가운데 1명은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석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2019년 4,500여 명으로 9년 사이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병률은 2010년 인구 10,000명당 0.96명에서 2019년 1.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남성 유병률은 0.8명 정도로 변화가 없지만 여성은 1.12명에서 1.32명으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대 유병률이 2019년 3.4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정서불안과 대인관계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복합 인격장애로 권태감과 공허감이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6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정한 맛과 향이 나는 가향 담배 사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 사망자가 5만 900여 명, 88%를 차지했습니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은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에서 39세 흡연자 가운데 가향 담배 사용자는 77.2%로 2016년에 비해 1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향 담배는 첫 흡연 시도에 영향을 준 경우가 2배 이상 많고 흡연을 지속하는데도 비가향 담배보다 10배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을 구매해봤더니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이 제품들은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처방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제품 20개를 직구로 구매해 성분을 따져봤습니다. 20개 가운데 4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나와 통관에서 걸러졌고 나머지 14개 제품에서도 금지된 성분이 나왔는데 제품에 표기조차 안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0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그와 유사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자칫 저혈압이나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두통이나 안면 홍조, 근육통,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 협심증, 실신 등 이런 부작용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통관 보류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식품들을 구매해 복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살 때는 해당 제품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보면 됩니다.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반입이 차단된 건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위의 식품으로 등재된 건 3,300여 개에 달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Le contexte actuel, pour moi j'ai l'impression qu'il marque les familles juives du quartier, c'est dangereux.
온라인 게임 세상 속 캐릭터들을 보면 화려한 의상과 퍼포먼스에 눈길이 갈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는 코스프레 한국 챔피언 마이브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브님이 오시니까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네. 정말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챔피언 마이브입니다. 코스프레 의상 소품 모두 직접 제작할 수 있고 제작한 코스튬으로 국내의 다양한 코스프레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코스프레 크리에이터입니다. 마이브라는 닉네임은 제 본명이 부명선이라 영어로 MIUNG SUMBO로 MIBO를 숏네임처럼 쓰기도 하고요. 네. 마이브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도 들어오실 때부터 굉장히 시선에 사로잡는 멋진 코스프레를 하고 오셨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코스프레는 게임 오버워치의 로드호그 캐릭터를 여성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2차 창작 코스프레로 의상 소품 모두 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아, 네. 총 제작 기간은 2달 정도 걸렸고요. 원래는 이 마스크도 있는데 오늘은 인터뷰 때문에 마스크는 뺀 상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성 캐릭터인데 지금 여성 버전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코스프레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코스프레는 어렸을 때 제가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만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만화 동아리 안에 코스프레부가 부설로 딸려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코스프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코스프레 할 때는 30만 원짜리 저가 미싱을 사서 처음부터 옷을 만들어서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때는 옷에 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던 때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만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그냥 옷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또 마이브님이 업계에서 코스프레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코스프레는 보통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또 있을까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6년 전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직접 업로드가 안 되고 유튜브에 영상을 링크해서만 올리게 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됐고 그때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프라인 행사들이 다 취소돼가지고 일이 없어지면서 온라인 콘텐츠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트위치 방송도 시작하고 유튜브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게임 캐릭터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참 신기한 기분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코스프레는 정말 그 정성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입고 계신 그 의상도 직접 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런 준비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전부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모든 코스플레이어 분들이 다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음. 모든 코스플레이어 분들이 다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기성 코스튬을 구매해서 코스프레를 하세요. 맞춤 제작으로 코스튬을 만들어주는 전문 업체도 있는데 기성 코스튬이랑 맞춤 제작 코스튬은 비용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맞춤 제작으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코스튬을 직접 제작해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고요. 전부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코스프레 자체가 코스튬을 제외하고도 뭐 가발 세팅, 메이크업, 컬러 렌즈 등 준비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촬영부터 생각하면 정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준비 과정은 코스프레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캐릭터마다 다르지만 저는 코스프레를 하고 촬영을 하고 촬영본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하는 코스프레 수가 총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보시지만 저희는 정말 가까이서 보는데 정말 게임 캐릭터이신 것처럼 너무 디테일이 정교해서 정말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또 코스프레 한국 챔피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코스프레도 다양한 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참가했던 대회는 직접 제작한 코스튬만 참가할 수 있고 각 나라의 우승자들을 뽑아서 세계 대회까지 진행하는 글로벌 대회였어요. 저는 거기서 1등을 차지하고 한국 챔피언 자격으로 세계 대회까지 출전했죠. 총 10개국 이상이 참가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커가지고 도시별로 1등을 뽑고 도시별 1등을 모아서 미국 챔피언을 뽑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코스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코스프레 대회는 자체 제작 코스프레 대회가 아니에요. 상금 규모도 코스프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 상금보다는 명예를 위해서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예. 지금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대단한 복장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 코스프레 그 문화 쪽은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알려주실까요? 코스프레는 주로 게임 광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상태에서 스튜디오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인터넷 방송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오프라인 행사에서 직접 이렇게 코스프레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이런 코스프레 활동이 좀 수입과 직결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응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코스프레 모델만으로는 수입이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잘 돼서 유튜버로 버는 수익이 큰 거지 코스프레 자체만으로는 직업적으로 추천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코스프레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남편이 서포터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지금도 남편이 제 코스프레 촬영이랑 행사 서포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차를 내가면서 도와주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많은 의상을 봤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은 뭘까요? 제가 코스프레 챔피언을 수상했던 사막여왕 자가라죠. 제가 그전 대회에서 디아블로 코스프레로 아쉽게 2등을 차지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코스프레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6개월 동안 제작을 했어요. 사이즈도 거의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m 정도고 LED도 들어가고 모터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예. 코스프레를 입는 것도 2시간이 걸리고 사이즈가 크니까 보관도 힘들어서 지인 공장에 보관하고 있어요. 대부분 코스튬이 불편하긴 하지만 자가라는 앉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서 코스프레 하고 있는 동안은 물도 거의 안 마셔요. 네. 요즘은 전시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고 싶은 코스프레는 아닌데. 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티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 마이보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마이보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바라보는 시선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선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콘텐츠를 올리든 다 좋은 반응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각자 생각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지만 선 넘는 성희롱이나 무지성 악플들은 그냥 차단하고 있어요. 네. 제 유튜브는 제가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장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지만 거기서 소란을 피워서 작품을 감상하러 오신 다른 분들까지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쫓아내죠. 그렇죠. 네. 제 유튜브에는 대형 코스프레 제작기부터 행사 후기, 스튜디오 촬영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노출이 있는 코스프레가 유독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노출이 있는 코스프레만 보시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콘텐츠들도 두루두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술로서 이 코스튬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코스프레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게임 소울 칼리버의 아이비라는 캐릭터가 가장 오래된 위시리스트긴 한데 진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코스프레 플랜이 쌓여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일이 들어오면은 그 일들 처리하느라 플랜이 점점 미뤄지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코스프레는 1년에 하나 할까 말까요. 요즘은 일이 많아져가지고 코스튬도 주문 제작 맡기는 경우가 많고 다 직접 제작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컨펌하고 수선하는 것만 해도 바쁘더라고요. 코스프레 하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텀도 길어져서 요즘은 뭐가 됐든 그냥 코스프레를 많이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이비 캐릭터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코스프레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 말고 또 이제 마이보님의 최종 목표는 뭔지도 궁금해요. 제가 코스프레 유튜버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긴 한데 저는 이걸 목표로 삼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장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생기는 속도를 처리하는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라면 평생 코스프레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목표가 있다면 평생 코스프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버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마이부님과 함께 코스프레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작품 속 캐릭터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텐데 이걸 현실로 만드는 멋진 장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자, 코스튬 플레이어 마이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개발된 가장 우수한 발명품은 뭘까요? 9가지 센서로 실내 오염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살균, 살충까지 하는 시스템이 선정됐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장치입니다. 공간을 제하는 용량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안에는 온도와 습도,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 등을 검출하는 9개의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센서로 측정한 값은 제어 장치로 전송돼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자동으로 친환경 살균제를 분사하고 살충제도 뿌릴 수 있습니다. 실내 오염도 측정과 살균제 분사를 플랫폼에서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습니다. 9개 센서를 가지고 바이오 에어로졸 기술을 개발해서요. 예측 가능하게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기차나 전철이 다니는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터널과 달리 환기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발명품은 기차 터널 내부에 먼지를 제거하고 소음도 줄여줍니다. 소모되는 전기량은 스마트폰을 가동할 수준으로 적고 자동으로 세척도 됩니다. 공기 안에 있는 먼지 입자들을 극성을 띠도록 하전을 시키고요. 이 안쪽에 집진부는 반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면서 집진부에 먼지가 달라붙게 되는 그런. 노화와 피부암 등의 주범인 햇볕 속 자외선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와도 정확하게 자외선 양을 잴 수 있습니다. 미세한 칩 형태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 개발된 수많은 발명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기업으로서도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지속하고 그리고 기술 탈취나 또 기술 보호에 더욱더 주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신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설이 있기를 물 없이도 최대 100일간 살 수 있도록 개량한 뒤 벽면에 부착하면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깨끗한 산소를 내뿜는 자연 공기청정기가 됩니다. 커피숍에서 배출하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대로 플라스틱 원료와 섞거나 열 분해한 뒤 재가공하면 색깔이 예쁘고 성형이 자유로운 새로운 재료가 됩니다. 국내 발명과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자산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토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붙여주는 조직 접착제가 개발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재활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천연물질 히알루론산을 꺼진 볼이나 콧대 등에 주사하는 필러 시술. 드물게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생체 적합성을 인증받은 비교적 안전한 물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회복해주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다리 근육을 심하게 다쳐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생쥐입니다. 다친 근육에 신소재를 주사하자 즉시 근육이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시작했고 3일 뒤엔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이 끊겨진 신경과 끊겨진 근육들 간의 연결을 바로 가능하게 해서 이제 이런 보행 재활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빠른 회복의 비밀은 신소재 속 금 나노 입자 덕분입니다. 금이 끊어진 조직 사이에 자리 잡아 운동과 감각에 필요한 전기 신호를 전달한 겁니다. 금은 은과 구리 다음으로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몸속에서 변성되지 않아 부작용 위험도 적습니다.
또 필러 성분의 접착력 덕분에 손상 조직이 고정돼 근본적인 재생도 더욱 빨라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재활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과 함께 결부시키면 극심한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 근육의 기능을 원복할 수 있는. 연구팀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한편 근육과 신경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의 손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학술 권위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하면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유럽연합의 화물 사업 매각을 담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인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기나긴 논의 끝에 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각을 반대해온 사내이사 1명이 돌연 사임하면서 이사회 재적 인원은 5명으로 줄었고 사흘 전 열린 이사회에서는 7시간이 넘는 경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화물사업을 매각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주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5명 가운데 3명의 찬성을 얻어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3년 동안 이어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유럽 노선의 화물 운송 독점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유럽연합의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고 일부 유럽 여객 노선을 반납하는 시정 방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화물 사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항공 운송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화물 매각을 반대해온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화물 사업이 매각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항공사 기업 결합을 위해선 14개 경쟁국 가운데 유럽연합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경쟁국들의 기업 결합 승인을 모두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EU의 승인을 받기 위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만큼 험난한 앞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EU가 요구한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라는 관문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 앞서 주요 14개국 중 11개국의 승인은 받은 만큼 남은 곳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불발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자국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항공사 인수합병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2년간 검토한 지난 5월 독점을 해소할 아시아나항공 수준의 경쟁 항공사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또 독과점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합병을 저지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측 승인을 받기 위해 에어 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일부의 기재와 승무원, 조종사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A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미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제어하는 거에 이제 손실 부분이 좀 큰 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랑 그 대우조선의 재판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정부 일각에선 EU의 승인이 나면 미국 측이 쉽게 승인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의 양 인수합병 시도처럼 무산될지, 에어프랑스를 넘어선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에는 인구 1,000만 명이 이상의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이 깔려 있습니다. 여당이 당내 기구까지 발족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어떤 경제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에는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국 가운데 1위. 반면 2위에서 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뚝 떨어집니다. 2015년 이후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인구의 78.5%는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이었습니다. 임금도 고용률도 문화와 의료 서비스 격차도 벌어져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층 이동으로 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출산율 감소.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의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출산 손실이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에서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해 빈 일자리가 있어도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집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은행 조사팀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대안으로 권역별 거점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줄고 거점 도시로의 이동이 크게 늘면 30년 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절반 이상 줄고 전국 인구는 50만 명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인구 집중을 낮춰야 할 이유와 그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팀은 연구는 메가서울 논의와 결이 다르고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10월 기준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2만 5,693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는 2만 834대로 지난해보다 29%나 크게 늘어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에 달했습니다. 업체별 전체 판매량은 현대차가 2.4% 늘어난 6만 6천여 대를, 기아차가 1.5% 증가한 5만 8천여 대를 미국 시장에 팔았고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은 31.5%나 늘어난 5,7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Wildlife trafficking is based in greed. It's based in human need and greed, and these animals are being trafficked all around the world, basically for profit. Well, a lot of these animals that are coming over that we're confiscating from individuals are in much worse conditions. You know, they're in luggage, suitcase that they're maybe wrapped up in cellophane or in little tubes like toilet paper rolls. They're packed into those, maybe with their mouths
taped shut so that they can't make noise. They have no food, they have no water for the duration of that flight. And you might be talking multiple flights to get to their, end location here in the States. So these animals have been going through a really traumatic experience. They're going to stay there for the rest of their life and receive, expert care. And the hope is that we can get that animal to a high enough health that we can then start breeding and get it into a really nice, healthy population of animals in zoos and aquariums, so that if we're able to start releasing them back into the wild, eventually, then we can. But we have to make sure the threats that exist in the wild. 사람의 지문은 제각각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동물들도 사람처럼 지문이 아닌 코의 무늬, 즉 비문을 갖고 있어 객체 식별의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을 착안해 반려동물의 비문을 간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유니스트 창업 기업이 있는데요. 파이리코 양희빈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반려동물 등록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하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물 등록을 하면 이 아이의 신원과 보호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동물 등록번호를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는데요. 네. 현재는 강아지 목걸이 형태의 외장칩과 칩을 강아지 체내에 주사하는 내장칩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장칩의 경우 소중한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해야 한다는 거부감과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많은 보호자들이 외장칩을 이용해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농림부가 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 아직 등록률이 부족한 상황이고 정확히는 22년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53%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발하신 반려견 비문 인식 기술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비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요. 비문이란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 코에 있는 주름의 패턴을 뜻하는 생체 정보입니다. 네. 비문 인식 기술은 이를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각 개체마다 다른 특징점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지문 인식은 대부분 손가락을 기기에 갖다가 대는 접촉식을 사용하지만 강아지는 특정 기기에 코를 갖다 대게끔 강제하는 게 여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파이리코는 보호자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으신 핸드폰 카메라로 손쉽게 촬영해서 비문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문 인식 기술로 동물 등록을 한다면 내장형 칩을 몸에 박아야 하지도 않고 목걸이처럼 잃어버릴 일도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강아지 코는 많이 봤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주름이 독특하게 객체별로 이렇게 다른 건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정말 사람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네, 조금 전에 비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문 역시 개체마다 모두 다른 특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의학 교과서에서 이런 특징이 개체 식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실려 있기도 하고 실제 캐나다에서는 1938년부터 강아지 비문을 탁본을 떠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2021년에는 건국대 수의대가 진행한 연구에서 비글견을 대상으로 2개월령부터 성견이 될 때까지 비문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성장하면서 변형되지는 않는지 연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고유성과 영속성이 모두 보존된다고 SCI급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속 사진 보니까 정말 코를 확대해 보니까 미세한 주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강아지마다 또 반려견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개발하신 반려동물 개체 식별 기술이 또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들었습니다. 채택되기까지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국제표준 관련 말씀을 드리려면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파이리코의 목표는 동물 등록제, 즉 법을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농림부와 소통하며 비문인식 기술의 법제화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해야 했고 농림부는 가장 중요한 게 내장형 칙처럼 비문인식이 국제표준,
되면 된다고 한 것이 국제표준 개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이리코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재성 박사님과 함께 유엔 산하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에서 반려동물 비문 인식 기술에 대한 신규 표준 관제를 공동으로 제안했고 2020년 4월에 표준 개발이 승인되면서 국가대표단으로 활동하며 표준화 과정을 리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번 9월 8일을 기점으로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비문 인식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사전 채택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는 사전 채택 이후 행정적인 절차인 ITU 회원국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곧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번 달 내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제표준 문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 강조드릴 부분은 이 국제표준 과제 채택은 저희 파이리코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 제안해서 이뤄낸 성과이지만 국내에서 함께 기반 문서를 작업했던 타 비문 인식 기술 개발 기업들의 협업도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먼저 저희 포함 총 3개의 비문 인식 기술 개발 기업들의 참여하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논의해 2021년 국내 표준을 제정했던 것인데요. 전문가들이 모여 탄탄하게 논의한 국내 표준 문서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완성한 만큼 이번 성과가 더욱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다면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법도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네, 일전에도 몇 번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등록 입법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산됐던 이유가 바로 국제표준의 부재였습니다. 내장 칩은 어떤 칩을 사용하면 되는지 국제표준으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격 미달인 칩은 통용이 안 되게 인증 절차를 운영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비문 인식은 개발 기업이 제대로 기술 개발을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법적으로 허용했다가 잘 안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내장형 칩과 동일하게 국제표준 규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림부도 국제표준 규격에 맞는 비문 인식 기술을 개발했는지 기업들의 기술을 인정하는 과정을 만들고 법적으로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때마침 규제 샌드박스라고 신기술을 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원래 있던 규제를 조건을 걸어서 일부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비문 인식 기술도 농림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수용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비문 인식 기술을 도입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반려동물 등록 제도에서 이제 비문 인식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실생활에서 바뀌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반려동물이 관여된 모든 실생활에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비문 등록을 해둔 강아지가 길을 잃어 보호소에 입소되면 핸드폰으로 비문을 촬영해서 손쉽게 아이와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유기견 감소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동물병원 진료 접수 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비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서 접종 기록이나 병력을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보호자분들이 펫보험 가입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사람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사용되는 등 많은 영역의 인프라로 기술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상용화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 방법이 궁금한데 조금 전에 옛날에 캐나다에서는 이제 정말 탁본을 떴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개발하신 기술은 어떤 방식인가요? 네, 저희는 특별한 방식보다 보호자들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람 지문을 등록을 할 때는 기기를 사용해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접촉식을 사용하지만 강아지는 코를 어디에 접촉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폰 영상 촬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는 방식보다 영상 촬영을 하면서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처럼 카메라를 켜고 강아지 코에 핸드폰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알아서 코를 촬영하는 자동 촬영 방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훨씬 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물 비문 인식 기술 상용화 사례가 그동안 없었을까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제대로 비문인식 기술이 상용화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2018년부터 여러 스타트업이 비문인식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뛰어들었는데요. 유기견 찾아주기 서비스 등 비문인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앱 서비스는 나와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되어서 국가 동물 등록에 활용되거나 강아지를 입양할 때 활용되거나 펫 보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사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실생활에서 사용될 정도로 기술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보호자들 또는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저희 파이리코는 국제표준화 과제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기술 역량을 쌓고 작년부터 반려견을 입양하는 분들이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인증받고 입양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의 비문인식 기술을 접목해서 코를 촬영하면 강아지의 단순 품종, 성별 정보뿐만이 아니라 수의사의 접종과
진료 기록이 인증되는 안심 입양 시스템을 상용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질문지는 없는 질문인데 좀 궁금한 게 고양이도 되나요? 모든 고래를 제외한 모든 포유류는 이제 그 비문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도 비문이 있긴 한데 강아지보다는 옅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얼굴까지도 이제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개발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파이리코의 비문 인식 기술을 먼저 국내에서 법적으로 채택시키고 나아가 전 세계 국가의 동물 등록을 비문 인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에서 더 나아가 강아지의 신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비문을 촬영하면 강아지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접종은 어디서 했고 어디가 아팠었고 어떻게 치료했었는지,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등 종합적인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람의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반려동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반려동물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적인 기업이 된다면 파이리코가 반려동물계 유니콘 기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현재 동물 등록 제도의 그 한계를 좀 넘을 수 있는 그 비문 인식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도 계속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이리코 양희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가뭄의 강도를 비교 분석하고 가뭄 회복에 필요한 강수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등 공동 연구팀은 우리나라 기후 상황을 바탕으로 가뭄 정도를 분석하는 기존 지표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올해 있었던 가뭄의 강수량 예측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초 순천 주암댐의 저수율은 28%에 불과했는데 전라남도의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3, 4, 5월에 각각 170mm, 310mm, 440mm의 비가 내려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기후를 반영한 가뭄 예측 모델을 이용하면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남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관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주한 박사팀은 해양과학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함께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도 계절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측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지진이나 화산 등 기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일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에 5개 연구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장보고 기지에 모인 뒤 국내로 전송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 공동연구팀이 대량 생산 가능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인공 피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산대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 피부 각질층이 구현된 인공 피부 구조체를 제작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피부 각질 세포를 포함한 젤라틴을 잉크로 사용해 프린팅한 뒤 인공 피부를 높은 온도에서 배양해 젤라틴은 녹고 각질 세포는 남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인공 피부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 화장품이나 신약을 검증할 때 실험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가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 과학기술정보 큐레이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에 적용된 인공지능 모델은 논문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참고 문헌 속성 자동 분리, 표와 그림 자동 추출, 문서 주제 자동 분류, 개체 자동 식별 등 5개 모델입니다. 키스티는 지난해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학술 논문을 검색하거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참고 문헌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작업 대비 14.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 구축 작업에 드는 시간은 연간 약 3,500여 시간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편리해지면서 다양한 생활용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처럼 온라인 직구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에 반입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서 슬기로운 직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